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에 낡은 돌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아침이면 밭을 갈고 저녁이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놓인 그 돌다리는 누가 언제 놓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이끼가 파랗게 끼어 있었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이면 물살에 깎여나간 돌틈 사이로 구슬픈 물소리가 들려와 마치 누군가가 다리 밑에서 흐느껴 우는 것만 같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웃 마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중요한 통로였기에 그들은 다리에 얽힌 으스스한 이야기보다는 다리가 주는 고마움을 더 크게 여기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위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기와 지붕이 넓적하게 내려앉은 점잖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강도령이라고 불리는 젊은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두면서도 소미불처럼 따뜻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낭낭하게 책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구나 하고 안심하곤 했습니다. 강도령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배롱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는데 여름이면 붉은 꽃을 피워 선비의 글방을 화사하게 비추었으나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면 그 앙상한 가지가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도령은 늦은 밤까지 등잔불을 켜놓고 항문에 정진하곤 했는데 그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릴 때면 지나가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강도령에게는 가슴 깊이 묻어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을 약속했던 정인 연화 낭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연화 낭자는 강도령과 이웃집에서 나란히 자라며 어릴 적부터 소꿉동무로 지내온 사이였는데 그녀의 웃음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았고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 사람을 천생연분이라 부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두 사람의 인연을 기뻐하며 혼례 날짜를 잡고 꽃가마를 준비하는 등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나 하늘도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했던 것인지 혼례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연화 낭자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쓰고 정성을 다해 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화 낭자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가다가 결국 붉은 혼례복 한번 입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연화 낭자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새해가 지났지만 강도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그녀와 함께 거닐던 개울가를 서성거렸고 그녀가 좋아했던 들꽃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그 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도령이 이제 그만 슬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지만 강도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방 한쪽 구석에는 연화 낭자가 생전에 수놓았던 백앤모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는데 강도령은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마음이 심란한 밤이면 그 백앤모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먼저 간정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러한 밤이면 밤새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연화 낭자의 대답처럼 들려와 강도령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밖의 달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던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강도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잔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고 문 밖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강도령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책상에 엎드렸는데 그 순간 스르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꿈속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기운 속에서 강도령은
자신이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길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는 기묘한 곳이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던 강도령의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화 낭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생전과 다름없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입고 있는 옷은 혼례 때 입기로 했던 붉은 치마가 아니라 눈처럼 하얀 소복이어서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는데 강도령이 반가운 마음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으려 하자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다가오지 말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도령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 낭자는 슬픈 눈으로 강도령을 바라보더니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옵소서. 제가 오늘 밤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것은 서방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간절하여 강도령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강도령은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연화 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밤 마을 건너편 친구분의 댁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가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으나 돌아오시는 길에 시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일 밤 자시에는 절대로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돌다리를 건너지 마십시오. 강도령은 꿈속에서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돌다리는 자신이 매일같이 건너다니는 익숙한 다리였고 마을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 낭자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하여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화 낭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시,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리 근처에 얼씬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고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기운들이 다리 주변을 맴도는 시간입니다. 서방님께서 만약 그 시간에 다리를 건너신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간절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강도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노라고 대답하려던 찰나 갑자기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연화 낭자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와중에도 강도령을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약속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시의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바람소리인지 말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강도령은 그녀를 잡으려고 안개 속을 허우적거리다가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돋으며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방 안은 여전히 등잔불이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느꼈고 가슴은 방금 막 큰 박질을 한 것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로 연화 낭자를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 귓가에는 여전히 자시의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마을은 언제나처럼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지난밤의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정인이 꿈에 나타나 경고를 했다는 것이 예사로 이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허망한 꿈을 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을 지닌 강도령이었기에 귀신이나 원혼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오랜 벗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에 환영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고 강도령 또한 그 자리에 초대받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저 내가 몸이 허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꾼 개꿈일 뿐이야. 연화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겠지. 날이 완전히 밝자
강도령의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서방이 대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강도령 지난밤에는 편안히 주무셨는가? 오늘 건너 마을 잔치에 같이 가기로 한 것 잊지 않았겠지 하고 물었습니다. 강도령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예 잊지 않았습니다. 채비하고 곧 나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의 활기찬 목소리를 듣자 꿈속에서의 공포와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참새들은 지붕 위에서 제잘거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낮에 귀신 이야기나 꿈자리 타령을 하는 것은 대장부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강도령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강도령은 서안 위에 놓인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외출할 때 입을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습니다. 갓을 쓰고 신발을 신으며 그는 잠시 방문 옆에 걸어둔 연화 낭자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간밤의 슬픈 표정과 겹쳐 보여 잠시 가슴이 릿했습니다. 다녀오리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을 나서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발걸음을 옮겨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있었고 논에서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문제의 돌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보는 돌다리는 그저 낡고 오래된 구조물일 뿐 꿈속에서 느꼈던 그 음산하고 기이한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은 맑고 투명하여 바닥의 조약돌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도령은 다리 위에 서서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지. 이런 평범한 다리에 무슨 귀신이 나온다고. 그는 성큼성큼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느끼는 바람은 상쾌하기만 했고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서방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이웃마을로 가는 길은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강도령과 일행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숲속에서는 산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우러 바쁘게 뛰어다니는 등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도령은 친구들과 함께 시사를 논하고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해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밤의 악몽은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땀을 닦으며 고갯마루에 올랐고 저 멀리 잔치가 열릴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이미 잔치 준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풍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흥을 돋우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최진사댁은 기와가 으리으리한 대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청사초롱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하인이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 일행이 도착하자 주인인 최진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게나 강도령 자네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네. 최진사는 강도령의 손을 잡고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손님이 도착하여 술잔을 기울이며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점잖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고 곧이어 향긋한 술과 맛있는 안주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벗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회포를 풀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강도령 역시 평소의 근엄함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달아올랐고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시를 한 수 읊어 좌중을 감탄하게 만들기도 하고 친구의 농담에 박장대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에 취해 있다 보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잔칫집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 강도령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악공들이 피리와 대금을 불며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고 있었고 기생들은 춤을 추며 손님들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강도령의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술병을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보게, 강도령 오늘은 날이 새도록 마셔보세.
자네 그동안 너무 두문불출하며 지냈지 않은가. 오늘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즐기게나. 강도령은 친구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술잔 속에 비친 달이 일렁거리는 것을 보며 그는 문득 연화 낭자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술 기운 탓인지 그 기억은 금세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마당에는 횃불이 켜졌고 잔치는 밤이 되도록 이어질 기세였습니다. 강도령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찬 밤 공기를 쐬자 문득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달이 중천에 떠 있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차,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시계를 가늠해 보려 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밤이 꽤 깊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는가, 이제 시작일세. 자 한 잔 더 받게. 친구들은 강도령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끈질기게 권했습니다. 강도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내일 아침 일찍 읽어야 할 책이 있어 이만 가봐야 하네 라고 핑계를 댔지만 친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강도령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던 나이 지긋한 노파가 강도령의 곁을 지나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강도령의 안색을 유심히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파는 무엇인가를 감지한 듯 했지만 감히 양반들의 술자리에 끼어들 수 없어 그저 혀를 차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노파의 눈빛이 의미하는 바를 강도령이 알아차렸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그는 이미 취기가 올라 눈앞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잔칫집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강도령은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 꿈속에서 들었던 그 간절한 당부를 까맣게 잊은 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걸린 자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다가올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강도령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꿈속의 경고처럼 돌다리 위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될까요? 운명의 시각 자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진사 댁의 사랑채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환하게 불을 밝히며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차올랐는데 이는 마치 산속의 고요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티를 밤하늘로 쏘아 올렸고 그 주위로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술기운과 불빛에 비치어 불그죽죽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도령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평소에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각근을 느슨하게 푼 채 벗들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하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간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어서 강도령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몇 시가 되었는지조차 까맣게 잊은 채 그저 눈앞에 즐거움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잔치상의 기름진 음식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맴돌았고 흥겨운 노랫가락은 귓가를 어지럽히며 그를 몽환적인 기분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다 못해 흐드러질 즈음 강도령의 옆에 앉아있던 이웃 마을의 박선비가 어깨동무를 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복의 강도령 자네가 그동안 두문불출하며 글공부에만 매달리더니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 사는 꼴이 나는구먼. 그래, 인생 뭐 있겠나, 이렇게 좋은 벗들과 맛있는 술 한잔 나누며 시름을 잇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류 아니겠는가. 박선비의 호탕한 말에 주위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치며 술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강도령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연화, 낭자에 대한 슬픔이나 죄책감 같은 것은 술잔 속에 녹아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조 한 자락을 읊조리기도 하고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며 농담을 주고받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던 달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사랑채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대낮처럼 밝기만 했습니다. 문 밖에는 밤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방 안의 열기에 취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간혹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어 와 술기운에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술맛 돋우는 바람이로다 하며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댔길 뿐이었습니다. 강도령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곧 친구의 부축을 받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즐거운 생각뿐이었고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연화 낭자의 간곡한 당부는 기억 저편으로 까마득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잔치판 한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강도령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진사 댁에서 수십 년간 최문희를 도맡아 해온 노파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이 노파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대소사를 겪으며 사람의 관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강도령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부엌에서 갓 끓여낸 뜨끈한 해장국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가며 강도령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강도령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미간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검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국그릇을 강도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노파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밤이 꽤 깊었습니다. 국 한 그릇 드시고 속 좀 푸신 후에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요. 노파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뼈가 있는 듯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술에 취해 기분이 들뜬 강도령의 귀에 그 말이 제대로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강도령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할멈 걱정 마시오. 내 술이 조금 과하긴 했으나 정신은 멀쩡하오. 오늘 같은 날 친구들과 회포를 풀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자리를 갖겠소. 국은 고맙게 잘 먹겠소이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으며 노파의 충고를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할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상이나 더 봐오게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노파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오늘 밤 공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을 밖 개울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고 비릿한 것이 꼭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징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시가 되기 전에 어서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노파가 자시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강도령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은 너무나 순식간이라 붙잡을 새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에 노파의 목소리는 묻혀버렸고 강도령은 알겠네, 알겠어. 곧 일어날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마시게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파가 물러간 뒤에도 술자리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술에 매달리며 현실의 고단함을 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강도령은 친구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옛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는데 그 모습은 평소에 점잖은 선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지만 술이 주는 달콤한 위로가 그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은 이제 머리 꼭대기에 와 있었고 그림자는 발밑으로 바짝 기어들어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에 누구도 시계를 보거나 시간을 가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쾌락만이 전부인 양. 그들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잔치를 주관하던 최진사마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쓰러져 잠들자 비로소 술자리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하나둘씩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제야 강도령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차, 내가 너무 오래 지체했구나. 강도령은 급히 갓을 고쳐 쓰고 두루마기를 챙겨 입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루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 서늘함에 몸이 절로 으스스 떨려왔습니다. 마당에 나오니 아까 자신에게 경고를 했던 노파가 부엌문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강도령에게 다가와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조심해서 가십시오. 길이 어둡고 험하니 이 등불을 꼭 쥐고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혹여나 누가 뒤에서 부르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곁눈질도 하지 마시고 곧장 댁으로 가십시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손은 강도령의 소매를 꽉 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도령은 노파의 과도한 걱정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할멈. 내 조심해서 잘 갈 테니 염려 마시게. 그는 등불을 받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 세상은 집안과는 전혀 다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길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에 떠있는 달만이 창백한 빛을 뿌리며 강도령의 앞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술 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었구나. 서둘러야겠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흙길을 밟는 자신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텅 빈 마을에 울려 퍼져 기묘한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처량하게 들려 강도령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걷던 강도령은 문득 갈증을 느껴 길가 우물에 멈춰 섰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한 모금 마시려는데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일렁이며 깨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젯밤 꿈속에서 연화 낭자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자시에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기억의 습격에 강도령은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급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살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북두칠성의 위치로 보아하니 지금이 바로 자시 드지에 접어드는 시각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술로 인해 달아올랐던 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진짜 무슨 일이 생기겠어. 강도령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학문과 이성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귀신이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걱정하는 게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노파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긴 팔을 뻗어 자신을 잡으려는 귀신의 손처럼 보여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저 멀리 마을 입구의 돌다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평범하고 친숙해 보였던 다리가 밤안개에 쌓여 있으니 마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험악한 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다리 위를 덮고 있어 건너편이 잘 보이지 않았고 물 흐르는 소리마저 평소와 달리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처럼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강도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건너가기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건너면 금방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등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소가 끄는 수레의 원앙 소리도 아니었고 무당이 구슬할 때 흔드는 방울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아주 맑고 청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애잔한 느낌을 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소리였습니다. 강도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소리는 다리 건너편 안개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등불에 불꽃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강도령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갈비뼈를 때려대기 시작했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다리 건너편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반딧불이처럼 작고 푸르스름한 빛이었는데 마치 도깨비불처럼 허공에 둥둥 떠서 다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술기운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공포와 호기심만이 뒤섞인 채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방울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이제는 바로 코앞에서 들리는 듯했고 안개 속의 불빛들은 대열을 갖추어 마치 누군가를 호위하는 행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령은 눈을 비비며 그 광경을 자세히 보려 애썼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드러난 형체는 그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하게 장식된 꽃가마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맨 가마꾼들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마치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색깔은 오래된 그림처럼 빛바랜 붉은색이었고 가마꾼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하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강도령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기이한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연화 낭자가 했던 경고가, 노파가 했던 걱정이,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모든 징조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시의 종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도령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구나. 내가 그 소중한 당부를 술 한 잔에 팔아넘겼구나.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꽃가마는 이미 다리 한가운데에 도달해 있었고 그 행렬은 곧장 강도령이 있는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정막 속에서 오직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만이 강도령의 귓가를 파고들며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잔칫집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강도령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은 숨 막힐 듯한 정막과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기운에 달아올라 후끈거리던 얼굴은 어느새 핏기를 잃고 창백하게 질려버렸으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식은땀은 찬 공기와 만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자신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릴 정도로 주위가 고요하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검푸른 어둠과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서 있는 나무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마치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저승사자들처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스산한 소리를 내며 강도령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놓인 돌다리는 평소에는 그저 개울을 건너는 수단에 불과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느껴져 강도령은 감히 발을 떼어놓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검은 물줄기는 마치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멍처럼 보였고 물살이 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와 귀를 틀어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강도령은 떨리는 다리를 손으로 꽉 움켜쥐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는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져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현실인지 아니면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어디선가 비릿한 흙내음이 섞인 짙은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강도령의 발목을 감싸고 올라왔고 순식간에 다리 주변을 하얗게 뒤덮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도령은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들어 앞을 비춰보려 했지만 불빛은 안개에 가로막혀 힘없이 사그라질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불빛은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강도령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안개 속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던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는 이제 더욱 또렷하고 가깝게 들려와 강도령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애잔한 운율을 담고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도령은 그 소리가 다리 건너편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꿈속에서 연화 낭자가 했던 자시에는 절대로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라는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그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흘려들었을까? 내가 왜 술에 취해 시간을 잊었을까? 강도령은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도령의 시야에 안개를 뚫고 나타난 푸르스름한 불빛들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허공을 떠다니며 기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강도령은 그 불빛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시린 빛이었으며 바라보고 있으면 영혼까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공포심에 사로잡힌 눈꺼풀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빛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꽃가마의 형체는 강도령의 숨을 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혼례 때 신부가 타는 꽃가마였지만 화려함보다는 낡고 빛바랜 색감 때문에 처량하고 기괴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지붕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붉은색 비단 장식은 곳곳이 해지고 찢겨 있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도령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가마를 메고 있는 가마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안개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핏기 없는 창백한 손만이 가마채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마꾼들은 발을 땅에 딛지 않고 허공에 뜬 채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와 가마 귀퉁이에 달린 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령은 그 기이한 행렬이 자신을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보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위 눌림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인가? 강도령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꽃가마 행렬은 어느새 다리 중간 지점까지 도달했고 강도령은 이제 그들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는 듯 밋밋했고 그저 검은 구멍 같은 형상만이 그들의 눈자위를 대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만 강도령은 그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 속에서 강도령은 자신이 저지른 약속 위반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강도령의 뇌리에는 연화 낭자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며 놀던 모습, 꽃밭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던 모습, 그리고 혼례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약속하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은 이제 공포스러운 현실과 뒤섞여 기괴하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의 맑은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는 방울소리로 변했고 따뜻했던 그녀의 손길은 차가운 안개로 변해 강도령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꽃가마가 다리를 거의 다 건너와 강도령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주위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려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도령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턱을 덜덜 떨며 가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마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마 안의 존재는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강도령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본능적으로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이 죽은 연화 낭자의 원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맺지 못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 약속을 어긴 정인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마 행렬이 멈춰서자 방울 소리도 뚝 그치고 주위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한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강도령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가마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명징해지는 기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한 귀신 노름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이자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도망치지 않고 연화 낭자의 원혼을 마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가마의 문이 끼이이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령은 숨을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마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가마 문틀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가치프고 하얘서 마치 뼈만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손톱 끝에는 붉은 봉숭아 물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강도령은 그 손을 보는 순간 생전의 연화 낭자가 자신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서방님, 가늘고 떨리는 그 목소리는 분명 연화 낭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전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공허하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강도령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공포심보다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와 그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야, 정말 너로구나. 내가 너를 잊고 살아서 너의 당부를 어겨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사죄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가마 주위를 휘감았고 가마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드러나는 창백한 피부와 슬픈 눈동자는 강도령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허공에 뜬 채로 강도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주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강도령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자신을 해치러 온 악귀가 아니라 하늘 풀지 못한 슬픈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화 낭자의 원혼은 강도령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도령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꿈에 나타나 그토록 간청하였건만 서방님은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 떨리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도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취해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마주선 두 사람. 아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만남은 비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애절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가 크다. 내가 너를 잊고 잠시 헛된 즐거움에 빠져 너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나를 죽여도 좋고 나를 원망해도 좋으니 부디 그 슬픈 표정만은 거두어 다오. 그의 진심 어린 통곡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듯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연화 낭자는 엎드려 우는 강도령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주위를 맴돌던 도깨비불들이 파르르 떨며 빛을 발했고 안개는 마치 그녀의 감정을 대변하듯
거칠게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강도령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도령을 해치려 했다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을 테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슬픔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도령의 눈물이 땅을 적시고 그의 참회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울 때까지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다리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연화 낭자의 모습은 더욱 투명하고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강도령의 머리 위로 가져갔습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쓰다듬는 듯한 실ემ을 하는 그 손길에는 생전의 따스함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강도령은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나누는 마지막 교감이자 용서와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강도령은 고개를 들어 연화 낭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공포심이 사라지고 오직 애틋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내 한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이든 하겠다. 강도령의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는 그 말을 듣고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지만 강도령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정은 지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을 대로 깊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다리 위에 두 영혼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령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돌다리 바닥을 적시자 그 온기가 닿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을 듯 차갑게 굳어있던 연화 낭자의 표정이 마치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리며 생전에 강도령이 그토록 사랑했던 온화한 미소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서늘한 냉기와 날카로운 살기는 점차 사그라들고 대신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아 강도령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도령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주는 공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왔던 그리움과 사랑이 승화되는 순간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연화 낭자의 원혼은 더 이상 원망을 품은 귀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수호신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화 낭자는 허공에 떠있던 발을 천천히 내려 다리 위에 살포시 딛는 심욕을 하며 강도령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강도령의 옷깃을 스쳤는데 그 감촉은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실체가 없는 연기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어 강도령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제 물기 어린 슬픔 대신 깊은 안도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고개를 드세요. 서방님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원망하여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맺지 못한 인연의 끈을 이승에서나마 제대로 매듭짓고 싶어 이렇게 무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도령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강도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하자 연화 낭자는 뒤에 멈춰 서 있는 꽃가마를 가리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꽃가마를 보십시오. 제가 살아생전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서방님의 집으로 시집가는 날 타려 했던 가마입니다. 병석에 누워 죽어가면서도 저는 저 가마를 타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이렇게 혼백만 남아서라도 서방님께 저 가마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도령은 낡고 빛바랜 꽃가마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이자 지키지 못한 약속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연화 낭자는 슬픈 눈으로 강도령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의 법도는 엄연히 달라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탐하거나 그 길에 끼어들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제가 꿈속에서 자씨의 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당부드린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저승의 문이 열리고 제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서방님이 아무런 준비 없이 저와 마주쳤다면 저를 둘러싼 음기에 휩쓸려 서방님의 명줄까지 위태로워질 뻔했습니다. 강도령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연화낭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깨닫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보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우셨는지 서방님이 늦게나마 저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참회하시니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의 그 따뜻한 눈물과 사과의 말이 저를 묶고 있던 집착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연화낭자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짙은 안개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무표정한 가마꾼들과 낡은 꽃가마도 서서히 형체가 흐릿해지며 안개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수묵화가 물에 번지듯 공포스러웠던 환영들은 이제 평온한 빛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이 이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기려 애썼습니다. 연화낭자는 점점 투명해져가는 손을 들어 강도령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저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납니다. 부디 저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시고 서방님은 서방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훌륭한 글을 많이 읽고 덕을 쌓아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선비가 되시기를 저승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는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해져 갔지만 그 울림은 강도령의 영혼에 깊이 박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각인이 되었습니다. 강도령은 떠나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 아님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로 배웅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낭자의 모습이 빛으로 산화되어 밤하늘로 흩어지자 다리 위를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압박감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딸랑거리는 방울소리도, 가마꾼들의 음산한 기운도, 뼈를 시리게 했던 한기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금 평범한 시골 마을의 고요한 밤 풍경이 돌아왔습니다. 다리 밑을 흐르는 개울물 소리는 맑고 경쾌하게 바뀌었고 풀벌레들은 다시 노래를 시작하며 밤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강도령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유난히 밝고 둥글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연화낭자가 잘 가라고 웃어주는 얼굴처럼 보여 강도령은 하염없이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술 기운에 밤새 시달린 데다 초자연적인 경험까지 겪은 강도령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머리는 손뭉치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연화도 편안히 갔을 거야. 그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돌의 냉기가 뺨에 닿았지만 그것조차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몸과 마음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부지런한 닭들이 목청껏 울어대며 아침을 알렸고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밤새 마을을 뒤덮었던 안개는 아침 햇살에 밀려 산허리로 물러났고 풀잎마다 맺힌 이슬방울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찍 밭일을 나가려던 마을의 김노인이 마이를 메고 돌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강도령 아니가? 김노인은 급히 다가가 강도령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김노인은 강도령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지만 코끝에 손을 대보니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강도령 정신 좀 차려보게. 이런 찬데서 자다가는 입 돌아가네. 김노인이 강도령의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우자 지나가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잔치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오다가 여기서 잠든 모양이네. 윗신 젊은 사람이 몸을 아껴야지.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일세. 마을 사람들은 걱정 반, 핀잔 반으로 웅성거리며 강도령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강도령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도령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잠이 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잠겨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아, 다리 위에서 입 돌아간 채로 발견될 뻔했어. 어젯밤에 얼마나 마셨길래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강도령은 몸을 일으키려다 온몸이 쑤시는 통증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꽃가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평화로운 아침 풍경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령은 김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강도령의 눈에는 어젯밤 연화 낭자가 서 있었던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아침 공기는 지난밤의 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 상쾌했습니다. 염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어제 술이 과하여 실수를 하였습니다. 강도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서 가서 뜨거운 국물이라도 좀 마시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강도령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공포에 떨며 걸었던 그 길이었지만 지금은 햇살이 비추어 따뜻하고 정겨운 흙길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참새들은 지저귀며 그의 귀갓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강도령은 걷는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 낭자와의 만남은 그에게 두려운 기억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강도령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배롱나무가 간밤의 바람을 견뎌내고 여전히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정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안 위에 놓여있던 연화 낭자의 초상화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강도령에게는 그 미소가 어젯밤 보았던 마지막 미소와 겹쳐 보였습니다. 고맙소. 내 이제 당신의 뜻을 받들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소. 그는 나지막하게 다짐하며 초상화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농사일이 바쁜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며 활기차게 생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도령이 어젯밤 다리 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가 훨씬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문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강도령이 다리 위에서 산신령을 만났다고 수군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령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와 연화 낭자 두 사람만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령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 입구 돌다리를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리 난간을 쓰다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리의 안전을 살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연화 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이자 그리운 이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강도령의 이러한 의식은 계속되었고 마을의 돌다리 또한 그의 정성 덕분인지 세월의 풍파에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잔잔하게 흘러가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쉼없이 굴러가 어느덧 그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강도령이 기이한 체험을 했던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강도령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책과 씨름하며 고독을 씹는 창백한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대소사에 발벗고 나서서 지혜를 빌려주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천자문을 가르치며 농번기에는 걷어붙인 소매 위로 구슬땀을 흘릴 줄 아는 진정한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고 해 맑은 웃음이 자리 잡은 것을 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변화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강도령의 집 담장 너머로는 이제 글 읽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드나들며 나누는 정겨운 담소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놓인 낡은 돌다리 역시 더 이상 밤이 되면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령이 겪은 일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는 했으나 그 이야기는 무서운 귀신담이 아니라 떠난 정인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마음속으로 먼저 간 이들의 명복을 빌거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동네 노인들이 다리 난간에 앉아 부채질하며 더위를 식혔고 아이들은 다리 밑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놀았습니다. 돌다리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쉼터이자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도령 또한 저녁 산책길에 그곳에 들러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연화 낭자와의 추억을 평온한 마음으로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 낭자가 세상을 떠난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슬픔에 잠겨 곡기를 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었을 강도령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 제수용품을 꼼꼼하게 골랐는데 화려하고 비싼 것보다는 생전에 연화낭자가 좋아했던 소박한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장만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설레는 듯 보였는데 이는 죽은 이를 추모하는 날이 아니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도령은 직접 떡을 찌고 전을 부치며 그녀와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음식에 담아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강도령은 안방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촛불은 고요하게 타오르며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도령은 향을 피우고 술잔을 채운 뒤 연화 낭자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야, 오늘 네가 좋아하는 쑥떡과 식혜를 준비했다. 부디 와서 편히 들고 가거라.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방 안에는 향내음과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포근한 공기가 감돌았고 강도령은 마치 그녀가 맞은편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의 눈물 대신 그리움의 미소가 그의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강도령은 놀라지 않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바람에서는 숲속의 풋풋한 풀내음과 함께 익숙한 분 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강도령은 눈을 감고 그 바람결 속에서 연화 낭자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원혼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따뜻한 존재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은 잠시 방 안을 맴돌다 다시 창밖으로 빠져나갔고 촛불은 다시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제사를 마친 강도령은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별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는 연화 낭자가, 땅에는 마을 이웃들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잃어버린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되어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 공기의 상쾌함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거라.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령은 제사 음식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음복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은 이웃과 복을 나누는 일이라 하여 그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도령이 가져온 음식을 보며 반색했습니다. 아이고 강도령, 이게 웬 떡인가?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네 그려. 김노인이 떡 하나를 집어들며 너스레를 떨었고 아낙네들은 전을 맛보며 강도령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어쩜 남자 손끝이 이리도 야무질까? 웬만한 아녀자보다 낫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고 강도령도 그 틈에 섞여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도령은 사람들과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사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 속에서 강도령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함께 나누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도령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주었고 강도령 또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연화 낭자가 그토록 바랐던 강도령의 행복한 모습이 바로 이런 풍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지만 따뜻한 정은 가슴으로 스며들어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도령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촌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명예를 쫓기보다는 고향 마을에 남아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선비가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강도령은 찾아오는 이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글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도리와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백발이 성성한 강도령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입구 돌다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놓여 있었고 다리 밑 개울물은 변함없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많이 늙고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날의 열정과 맑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만남과 이별도 모두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평온한 마음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강도령을 보고 쪼르르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에 강도령은 허리를 굽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냐 그래. 너희들도 씩씩하게 잘 놀았느냐. 아이들은 강도령의 주위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강도령은 돌다리 위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아이들에게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그날 밤에 도깨비 불과 꽃가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천금보다 무거운 것이란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법이지. 아이들은 강도령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이야기꽃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자 강도령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어미 아비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밤길 조심하고.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강도령은 혼자 남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은 마치 연화 낭자가 입었던 치마폭처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불러보았습니다. 연화야, 보고 있느냐? 내 삶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네가 남겨준 사랑 덕분에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대답 같았습니다. 강도령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도 집으로 돌아가 쉴 시간이었습니다. 강도령은 느릿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길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이 길을 밝혀주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깃털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마당의 배롱나무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배롱나무 가지 사이로 보름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달을 향해 한 번 더 미소 짓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머리맡에는 낡았지만 윤이 나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등잔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강도령은 베개를 고쳐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그리움과 회한이 이제는 편안한 추억이 되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연화 낭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 꽃가마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꽃밭을 거니는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가 고요한데 강도령의 집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바람도 숨을 죽인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돌다리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흐르는 물은 쉼없이 바다로 향해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강도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슬픔은 치유되었고 공포는 사랑으로 바뀌었으며 마을은 오래오래 평화롭게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강도령처럼 무거운 지밀랑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햇살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꾸는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